얼마 전에 그런 말을 봤어요.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고요. 얼마 전 아주 특별하고 진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진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린 살면서 우리가 언젠가 받았을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렇게 갚은 은혜로 서로를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깊은 뜻을 사람들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건 어쩌면 제 운명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난한 집안 환경과 일을 하다 다쳐서 한쪽 다리를 절뚝이신 아버진 가장 노릇을 하기엔 늘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를 막 뗐을 때 처음 봤던 건 더 이상은 자신이 없어 집을 떠나게 됐다, 미안하다는 어머니의 편지 한 통이었죠. 그래도 끝까지 아버진 절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빠, 많이 아파? 그러니까 내가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리 와서 앉아봐. 내가 파스 붙여줄게. 아빠가 잘못되면 나 정말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몸 좀 아껴. 아이고, 내가 몸 아픈 것보다 우리 혜진이 잔소리 때문에 귀가 더 아프다. 아빠 하나도 안 아파. 괜찮아. 그래도 우리 혜진이 모처럼 수학여행 가는데 예쁜 옷이라도 한 벌 사줘야지. 이 박칠복이 딸인데 아버지 이름 칠복이 중에 제일 큰 복이 우리 딸인 거 알지? 다시 태어나도 또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만큼 모자람 하나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았으니까요. 매일같이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제가 자라서 아버지를 호강시켜 드렸으면 싶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사람으로서 1인분의 몫이라도 해서 아버지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렸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버팀목 삼아 사랑으로 의지하며 살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아버진 조금씩 고장나고 계셨어요. 아빠, 예쁘지? 아빠가 사준 옷 입고 사진도 많이 찍어오고 기념품도 사올게. 기념품은 무슨 기념품이야.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고 와. 전 가난 같은 것은 못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면서 가난한 집안 형편이지만 무리해서 산 브랜드 티셔츠를 입고 수학여행을 갔던 날이었어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불국사에 갔거든요. 대웅전 앞에서 애들은 재미가 없다고 딴청 피우고 있을 때 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힐끗거리며 불전함에 돈을 넣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달라고요. 너무 큰 바람이었던 걸까요? 혜진아,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단다. 얼른 선생님 차 타고 병원으로 가자. 네? 저희 아버지가요?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왜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애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고 담임 선생님이 놀라서 절 태우고 병원으로 가시는데 너무 놀라서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식구라곤 꼭 아버지 한 분뿐이었는데 이대로 아버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달달 떨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수술이 끝났지만 그때부터 더 싸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회복도 제대로 안 됐는데 퇴원이라니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추가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퇴원했다가 저희 아빠 잘못되면요? 아니, 글쎄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중간 수납을 하시라니까요. 아버지 지금 의식 돌아온 거 아니에요? 병원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여기 이 종이 가지고 가서 수납처에서 중간 수납 한번 하세요. 수납 마무리 안 되면 여기서 퇴원 수속 받고 공공병원 알아봐요. 일을 하다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일터에선 혹시나 자기 책임이 될까 싶어 병문안 한 번을 안아보고 서로 책임 회피를 하기에 급급했고 당장 모아둔 돈이 없는 집안 사정이야 빤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원에선 중간에 수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퇴원을 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수일 내에 또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러다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어린 나이에 어찌나 겁이 나든지요.
어린 제가 아무리 붙잡고 사정을 하더라도 다들 혀를 찢찢 차기만 할 뿐이었지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차마 이런 사정을 티를 낼 수가 없어서 병실 안에선 울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서 몇 시간 동안 울다가 들어오고 병원에서 준 말민 점점 돌아오는 상황이었어요. 너 며칠 전에 아버지랑 같이 들어온 꼬마애 아니냐? 아버지 수술 잘 끝났는데 왜 여기서 울고 있어? 뭔 무서운 꿈이라도 꿨어? 그때 원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땐 병원장이 아닌 의사 선생님이었죠. 병원에 돌아다니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이나 죄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이라 생각했는데 전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주먹만 꼭 쥐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빵과 음료수를 사주시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제 사정을 들여다봐주는 어른이 처음이라서 그랬던 걸까요? 펑펑 울면서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사람 살리는 의사 되겠다고 온 새끼들이 애한테 그딴 소리를 하고 말이야. 예, 병원빈 걱정하지 마. 너희 아버지 퇴원 때까지 병원빈 내가 책임지고 대줄 테니까. 네? 그게 정말이세요? 선생님이 왜요? 나도 딱 너처럼 잡을 지푸라기라도 없던 시절이 있었거든. 그때 누가 그러더라. 사람이 사람 도와주는데 이유 있냐고. 나도 참 이걸 갚을 날이 오네. 대신 너 이 은혜 나중에 꼭 갚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그 돈 꼭 갚을게요. 제가 이 은혜 정말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돈으로 갚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너도 나중에 인생 살면서 딱 너 같은 상황 만나는 날이 오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손익 따지지 말고 무작정 도와줘. 그것만 약속해. 병원 벤치 앞에서 손가락 걸고 생판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과 약속을 했어요. 명찰에 적혀있던 이름 석자 장우석. 그 이름 덕분에 저희 아버진 무사히 수술까지 받고 퇴원하실 수 있었고 전 그 일을 계기로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결심을 해서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생각해서 부족한 학비인 제 잠을 줄여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벌었고 그렇게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조금씩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했죠. 한 번씩 저와 아버지의 인생을 구해주었던 은인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던 중 정말 우연히 갔던 지방의 학회에서 기억 저편에 있었던 귀인이 다시 절 스쳐 지나가게 됐죠. 선생님, 혹시 방금 나가신 저분이요. 저분 장우석 선생님 아니세요? 선생님이 장우석 선생님을 어떻게 알아요? 장우석 원장님 엄청 유명하잖아. 이번에 땡땡병원 원장님으로 새로 부임하신다고 하시던데? 뭐 아는 사이예요? 좋겠다. 그럼 이번에 병원 채용할 때 연줄로 한번 지원이라도 해보지 그래요? 그간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서 병원 벤치에서 울고 있었던 제가 피나는 노력으로 간호사가 될 동안 절 도와주셨던 그 의사 선생님은 어느덧 이름난 병원의 원장님 자리에 계셨습니다. 쫓아가서 감사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축하 인사를 받고 있어서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전 학회를 마치고 돌아와 바로 다니던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선생님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셨다는 그 병원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분명 저런 분이 원장으로 있는 병원이라면 내가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박혜진,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간호과장을 하지 그래. 환자들이 너한테 과일 좀 사다 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대단한 신이라도 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아직 상태가 안 좋다고 입원 연장하고 지켜보자고 하셨던 분이에요. 중환자실에서 내려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야, 요즘 간호사들 군기 아주 저세상이다, 그치? 예전 같았으면 간호과장 말에 이렇게 따박따박 말 대답했으면 너 바로 모가진대, 왜? 너도 이거 목걸이 아니라 녹음기니? 너도 뭐 나 어디다 신고라도 하게? 내가 병상 오늘까지 비워야 한다고 말했어, 안 했어?
너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VIP 예약 놓치는 것도 주치의 선생님이 봐주신다고 그래? 야, 보호자한테 외래로 전환됐다고 설명 몇 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입이 없냐 넌? 퍽 소리와 함께 어깨가 밀쳐졌고 금세 주변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혹시라도 본인한테 불똥이 튈까 싶어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 VIP들이라고 불리는 돈 잘 쓰는 환자들 앞에서 환자 중심 간호를 펼치겠다고 하는 병원은 힘없는 환자들 앞에선 깡패보다도 더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고 믿음과 신뢰로 일을 하는 전 병원에서 어느새 튀는 존재, 엮이면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술을 마친 환자의 드레싱을 해주다가도 VIP 병동에서 콜이 오면 열일 제치고 뛰어가서 기껏 해준다는 일은 에어컨 온도를 조절하거나 TV 채널을 바꿔주는 일,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에 후회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로라 하는 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온 동료 간호사들 역시 간호과장에게 책이라도 잡혀 진급에 어려움을 겪을까 싶어 전전긍긍했죠. 의사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응급환자로 실려들어와 당장 처치가 필요한 환자들을 여러 핑계로 다른 병원으로 내돌리면서 서로 VIP 환자의 진료를 맡으려고 앞다투어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내가 대체 왜 이 길을 쓰고 이 병원에 입사하려 했었나 환멸이 날 지경이었어요. 자자 주모, 오늘 병원에 촬영 오기로 한 거 알지? 촬영하는 사람들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다들 짱구 좀 굴려가면서 일하고, 오늘 카메라 안에 담기는 게 병원 이미지 전부야. 병원에서 쓸데없이 난동 피우는 사람 있으면 지체 없이 보안팀 불러서 내쫓아. 오늘 제대로 대응 못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심할서 쓰게 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특히 박혜진, 대답.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난 오늘 VIP 환자들 2분 들어오시는 거 계속 붙어야 했으니까 알아서 잘들 해. 방송 촬영에 VIP 대거 2번까지 간호과장의 신경이 잔뜩 곤두선 날이었어요. 평소에도 미움받는 저였기에 오늘은 저도 군소리 없이 처신을 조심해야겠다 대답하고 차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료 간호사가 입구 쪽에서 난처하다는 듯이 환자 한 명을 제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빨랐던 제가 얼른 환자에게 다가갔죠. 남루한 행색의 노숙자 한 명이 가슴팍을 쥐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게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숨이 가빠요.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어쩜 좋아. 진짜 과장님 아시면 여기 보안팀 좀 불러주세요. 잠깐만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여기 좀 보세요. 눈 뜨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어떻게 답답하세요? 제가 얼른 남루한 차림의 환자를 부축해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침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소식을 듣고 온 보안팀과 간호과장이 절 밀치고 노숙자를 병원 밖으로 거칠게 잡아 끌어 내쫓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앞을 막아서서 제지했습니다. 야, 너 미쳤어? 조금 있으면 병원장님이랑 VIP 들어온다고. 너 오늘 옷 벗고 싶어서 아주 환장했냐? 옷 벗을 때 벗더라도 환자는 살려야 할 거 아니에요. 이분 이대로 나가시면 정말 큰일 나요. 뭐하고 계세요? 이 사명감 넘치는 간호사랑 같이 내쫓으세요. 동선 안 겹치게 최대한 멀리요. 과장님,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된다고요. 간호과장의 담당의까지 나서서 절 제지하고 노숙자와 전 덩치 좋은 보안팀에게 제지당해서 병원 밖으로 그대로 끌려나갔어요. 끌려나가는 와중에도 전 머릿속으로 근처에 가까운 병원이 어디일지, 이분을 어느 병원으로 옮겨야 할지 잘리는 것보다 그게 먼저일 뿐이었죠. 병원 화단 쪽 그늘진 의자에 가쁜 숨을 몰아쉬는 노숙자분을 앉혀놓고 나니까 침상에 누워 웃으며 병원에 들어가는 VIP들과 병원장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나한테 절대 손익 따지지 말고 무작정 도우라는 말이나 해놓고 어떻게 저렇게 이해타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봐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안 돼요, 이봐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을 때
노숙자는 짧은 비명을 내더니 벤치 앞으로 턱 하고 고꾸라졌어요.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조용히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병원장도 그제서야 저희 쪽을 돌아봤죠. 하지만 전 그쪽을 보고 있을 정신도 없었습니다. 제 눈엔 오로지 제 앞에 쓰러진 환자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 돈이 없었더라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처지가 되어 제 앞에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저 사람들한테 보란 듯이 일어나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맥박이 사라진 환자에게 팔이 떨어져라 CPR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제 옆으로 달려와 힘이 점점 떨어지는 저를 옆으로 밀고 함께 CPR을 진행해 줬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바로 병원장님이었죠. 분명 아까 VIP 환자들과 함께 저쪽에 있었는데 언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건지 곧이어 들 것이 오고 노숙자 환자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 맥박 돌아왔습니다. 거기 환자 신상 파악했어요? 환자 신분증 훼손돼서 확인 어렵지만 이름 최만복, 산소포화도 86, 주머니에서 당뇨약 발견된 것으로 봐서 저혈당 쇼크 의심됩니다. 발성 안 되고 기저질환 불명이에요. 노숙인으로 추정되어서 사회사업팀 연결하여 확인하겠습니다. 노숙자는 그렇게 응급실로 옮겨지게 됐고 병원장과 함께 오게 된 덕인지 몰라도 의사들은 그제서야 환자에게 달라붙어 급히 처치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는 30분이 저에겐 30시간 같더라고요. 병원장이 VIP 환자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응급실로 달려왔다는 소식에 그제서야 간호과장이며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응급실로 내려오는 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환자는 저혈당증을 앓고 있었던 게 맞았고 급격한 쇼크 증상으로 잃었던 의식은 처치를 통해 점점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의아한 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달려온 병원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심각한 모습에 눈치를 보던 과장이 먼저 말을 걸었고 그 이후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원장님, 오늘 VIP 환자분들 입원 날이라서 제가 주변을 잘 정비를 해놓는다는... 만복이 형님, 어쩌다 형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께서 다른 곳도 아니고 여기서 이런 험한 꼴을 겪으실 줄이야. 아유, 형님, 눈 좀 떠보세요, 제발. 예? 맥박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안정을 취하면 된다는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병원장님은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말 어린아이처럼 노숙자의 손을 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입을 뜨악 벌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누가 봐도 두 사람은 보통 사이가 아닌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체 접점이라고는 하나 없어 보이는 저 두 사람이 무슨 관계인가 싶었는데 곧이어 무겁게 눈꺼풀을 들어올린 노숙자가 친근하게 우석이냐 하고 부르는 모습에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형님,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대체 이게 무슨 인사도 못하고 갈 뻔했잖아요. 내가 형님께 신세진 게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우석아 미안하다. 이런 꼴로 찾아와서 그놈의 사업이 뭔지 쫄딱 망하고 오갈 데 없이 노숙자 신세로 살다가 TV에 네가 이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있다는 게 나오지 뭐냐. 내가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약 타먹을 돈도 없어서 여기 오면 그래도 당장 버틸 약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작정 찾아왔는데 이거 내가 괜히 민폐를 끼친 거는 아닌지. 형님, 내가 형님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고향에 다시 내려가도 형님 소식 한 줄도 못 찾고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죽기 전에 얼굴이니 한 번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되기 전에 진작 좀 찾아오시지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다들 못하고 있었어. 이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이딴 부대접을 했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 부모 형제 다 잃고 굶어 죽기 직전에 날 친형님처럼 돌봐줬던 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야.
침상에 엎드려서 펑펑 우시는 병원장님의 말에 의사며 간호사며 다들 입도 뻥끗 못하고 벙어리가 됐죠. 다들 아마 추레한 환자의 행색을 보고 같은 생각을 했을 테니까요. 돈 안 되는 환자 빨리 내쫓아버려야 할 사람이라고요. 정작 병원장님한테 가장 중요한 VIP는 병원 사람들의 무시를 한 몸에 받으면서 제대로 된 처치도 받지 못한 채 생과 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항상 부잣집 도련님으로 풍파 한 번 겪지 않고 살아왔을 거라 생각했던 병원장님에게도 배가 고프고 서러웠던 시절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조용히 휴지를 건넸고 그 모습을 본 환자분은 침상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켜 갑자기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전 당황해서 이러실 필요 없다고 손사리를 쳤고요. 그제서야 병원장님도 고개를 숙여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라고요. 간호사님 아니었으면 우석이랑 내가 다시 이렇게 웃으며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생명의 은인한테 고작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인사밖에 없어서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일어나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어렸을 때 병원비 없어서 아버지 잃을 뻔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의사 선생님이 대신 병원비 다 내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살 수 있으셨고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선생님이랑 약속한 게 있었는데요. 살면서 딱 너 같은 상황 만나는 날이 오면 절대로 모른 척하지 말고 손익 따지지 말고 무작정 도와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그 은혜 갚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때 병원에서 만났던 그 환자가 자네 아버지란 말이야?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 눈물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응급실에서 한동안 정말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저희 셋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큰 울림을 주었던 것 같아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고개를 숙이고 반성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원장님은 그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훌륭한 의료인이 돼줘서 고맙다며 제게 악수를 청하셨습니다. 맞잡은 손이 어찌나 자랑스럽고 뿌듯하던지요. 오늘부터 우리 병원에서 돈이 없다고 외면당하는 환자는 없을 겁니다. 그게 제가 의사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이고 철학입니다. 간호과장은 징계와 감봉 처분을 받고 자기의 죄를 제대로 뉘우쳤는지 자발적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병원장님과 환자분은 다시 호용오자하면서 재기를 준비하신다고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전 다시 평범한 간호사의 일상으로 돌아와 늘 그랬듯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힘이 세든 힘이 없든 병원에 발을 디딘 이상 다 똑같이 아픈 환자라 생각하고 늘 공평하고 따뜻하게 대하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환자를 보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받았던 은혜를 곱절로 베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예요. 나이에 비해 자식을 늦게 얻은 편이라서 여전히 손 많이 가는 10대 쌍둥이 녀석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서 좀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벌써 아이들이 대학생이고 심지어 취업한 아이들도 있다 보니 그런 친구들을 비교하면 저는 꽤 늦은 편이었죠. 남들보다 다소 늦깎이 엄마가 되는 바람에 이 나이에 힘에 부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과도 비할 바 없이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소중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남들보다 출산도 조금 늦은 편이고 결혼도 늦은 편이다 보니 남들 다 겪고 지나간 일 이제 와서 겪느라 제 딴에는 고군분투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다양한 인연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는 저만 둥글게 잘하면 어지간한 인간관계는 큰 잡음 없이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제 오산이었습니다. 이 괘씸한 것들!
자식이라고 있는 것들이 부모 먼저 앞세울 생각에 고사라도 지내고 있었던 거냐?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것들. 아버님, 아니에요. 제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했겠어요? 오해세요. 시끄럽다. 다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꺼져.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으시죠? 저는 이렇게 시댁 식구들끼리 악다구니 써가며 싸우는 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시집간 집안에서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 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어주시고 제가 제대로 행동한 게 맞는지 여러분들도 말씀 좀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찍 결혼한 편이 아닙니다. 거의 40 가까운 나이에 남편을 만나 뒤늦게 마음에 불이 붙어 초구속으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 만날 여력도 없었고 굳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 만나면 곁에 두고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 또 있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까지 제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결혼 때문에 인연을 만들어 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잘 사시는 주위 분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나한테는 저렇게 평생을 함께 오순도순 사이좋게 지낼 인연이 없는가 보다 했죠. 그러던 차에 성격이며 취향이며 저와는 꼭 맞춘 듯 들어맞는 남편을 만난 것이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28 청춘 어린 20대에 만난 것도 아니었고 거의 부록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만난 소중한 인연이 무척이나 애틋하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이 나이 먹도록 헛살지는 않아서 서로 갖출 만큼은 갖추고 살았으니 더욱 거리낄 것 없이 바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인연이 이어지려면 이렇게도 이어지는 모양이에요. 저희 친정에서야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가는 딸자식이 결혼 생각이라고는 없다가 뒤늦게나마 사윗감을 데려왔으니 그저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평소에도 결혼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오죽이나 반갑지 않으셨겠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저희 남편은 이미 저희 친정 부모님께 더 볼 것 없이 구서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서방, 내가 오늘 이렇게 자네 만나니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몰라. 우리 애가 워낙 그동안 누굴 소개해준 적이 없어서 이 양반이나 나나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 엄마는 진짜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시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당장 씨암탉이라도 잡을 기세인 친정 부모님 덕에 남편과 부모님 간의 첫 만남이었어도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 자식 보내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건지 저희 친정 부모님도 걱정이 없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미가 우리 자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애가 워낙 야물딱지고 똑부러져서 시집 가서도 잘 살 거야. 그치만 자네 부모님 보시기에 어떨지 몰라 조금 걱정이 되네. 자네도 나이가 있으니 사돌되신 분들께서 손자 보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조금 더 어린 며느리 맡고 싶어 하시는 바람도 있으실 거고. 아닙니다. 나이야 저도 많은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벌써부터 주미씨 볼 생각에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기대가 크신지 몰라요. 노총각으로 늙어가는 아들 혼자 늙어서 총각귀시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주미씨는 영웅입니다. 영웅. 저희 남편이 넉살이 참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한 말이 꼭 저희 부모님 안심시켜드리기 위한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 먼저 인사 오기 전에 시부모님 되실 분과 약속을 잡으며 저도 옆에서 같이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처음 통화로 인사드리는 제게 아주 호의적이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영찬이 놈 결혼할 사람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잤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하게 밥이나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가지고 와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아버님, 어머님 소리에 기뻐하시는 시부모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쑥스럽긴 했지만 처음부터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두 분 덕에 긴장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뵌 시부모님들은 두 분 다 온화한 인상에 정겹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영찬이 밑으로 아들 세 놈 다 장가 보내고 나서도 저 녀석 하나 남아있는 게 그렇게 걱정스러울 수가 없었는데 주미씨 덕에 큰 근심 덜게 되었으니 그저 고맙고 또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저야말로 영찬 씨 같은 좋은 사람 만나려고 지금까지 짝을 못 만났던 건가 봐요. 어쩜 말 한마디도 저렇게 곱게 할까? 아니에요, 어머님. 두 분 말씀 편히 해주세요. 당연히 저희 결혼에 딴지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남편과 저 빼고는 다른 형제들이 진작 다들 추가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 있는 남동생이 벌써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남편 역시 형제들이 다들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만 넷이나 되는 집의 장남입니다. 바로 아래 동생인 둘째 도련님은 벌써 결혼 10년 차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와 넷째 동생은 나이 터울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벌써 3년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맏며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 가장 늦게 입성한 며느리가 된 셈이죠. 시부모님이야 워낙 저희 결혼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 입장이었으니 크게 다른 걱정이 들지 않았지만 동서들 처음 만날 생각을 하니 조금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바로 아래 동서인 둘째 동서는 벌써 이 집안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나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면 이 집 식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이 집 며느리의 노릇을 했으니 아무리 제가 맏며느리라 하더라도 둘째 동서에게 배워야 할 점이 참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반적으로 손 아래 동서보다 손위 동서가 어렵다곤 하지만 그것도 형제간에 차례 지켜가며 순서대로 결혼했을 때나 말이지. 저처럼 뒤늦게 불쑥 나타난 늦깎이 며느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셋째, 넷째 동서도 이미 결혼한 지 3년 차가 넘어가고 있었고요. 제 남편이 한참을 홀로 지내왔으니 아무래도 맏며느리가 할 만한 일도 둘째 동서가 도맡아서 해야 했겠죠. 물론 그 전에 어떻게 지냈는지야 제게 책임이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장남도 아니고 둘째에게 시집와 맏며느리 못지않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왔을 둘째 동서에게는 만나기 전부터도 왠지 더 긴장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벌써 3년 넘는 시간을 동서 셋이 쌓아온 세월이 있으니 이미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뒤늦게 끼게 된 입장인 저로서는 원래 있던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기 어려운 편이기도 했고요. 혹여나 뒤늦게 불편한 손윗동서 생긴 걸 달가워하지 않는 건 아닐까 싶어 최대한 이 셋과는 잡음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 인사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댁 식구들 모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어하게 된 결혼이었고 양가 부모님들은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혼을 진행하고 싶어 하셨어요. 남편 역시 결혼에 워낙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폭풍같이 몰아친 결혼 준비로 한창 정신이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을 들들 볶아 동서들 환심을 살 수 있을 만한 선물도 준비하고 시조카들 선물까지 고르느라 아주 애를 먹었죠. 그만큼 앞으로 평생을 가족으로 지내게 될 시댁 식구들에게 정말로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늘어서인지 처음에 시부모님과만 인사드릴 때보다 훨씬 시끌벅적한 자리였어요. 거기다 아직 어린 시조카들까지 와글와글 몰려있는 판이니 솔직히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신없는 와정에 어떻게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도 입꼬리를 끌어당기는 바람에 입가에 경련이 올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편히 여겨달라고 하셨지만 이제 두 번째 뵙는 시부모님의 나머지 시댁 식구들은 아예 처음 보는 자리였으니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사회생활을 해놓을 만큼 해놨다고 자부했음에도 시댁 식구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왜 괜히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결혼 힘들어서 두 번은 못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점은 동서 셋이 참 활달해 보이더라고요. 저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크게 낯가리는 기색 없이 제게도 말을 잘 붙여주었습니다. 반가워요, 형님. 저는 아주버님이 저렇게 멋지신 분인데도 형님 되실 분을 하도 모셔오지 않으시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을 모셔오려고 저렇게 늦장을 부리시나 했더니 형님 같은 분 만나시려고 그랬나 봐요. 아니에요. 그렇게 좋게 봐주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형님, 그러시지 마시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저희 순서로 봐도 그렇지만 형님께서 가장 연장자이시니 말을 낮추시는 게 맞죠. 그래도 오늘은 처음 뵙는 자리니까 천천히 그렇게 할게요.
비록 중간에서 시조카들이 우르르 뛰어다니고 워낙 시댁 인원이 많아서 한 분씩 제대로 얘기를 나누기도 쉬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다들 저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 긴장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시끌벅적한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나 오늘이 아버님 어머님 처음 만날 때보다 더 긴장됐거든. 자기 부모님이야 워낙 온화하신 분들이기도 하고 어머님께서도 조용하시고 성품이 부드러운 편이시잖아. 그래서 시어머니 시집살이는 솔직히 별로 걱정 안 됐다. 근데 또 시댁 동서들은 다르다고들 하더라고. 아무래도 나이도 비슷하고 위치도 비슷하다 보니 부딪힐 일이 더 자주 생길 수 있다고. 그래서 갑자기 튀어나온 나이 먹은 손윗동서 별로 곱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들 부침성도 좋고 살갑게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여자들 문제는 잘 모르니까 걱정이 아주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는데 재수 씨들이 당신한테 저렇게 말도 정답게 붙여주고 하시는 거 보니 좀 안심된다. 솔직히 재수 씨들이랑은 오며 가며 집안일 있을 때 인사나 했지 그렇게 말 길게 해본 적 별로 없거든. 셋째, 넷째야 그렇다 쳐도 둘째 동서는 시집 온 지 10년이 다 됐는데도 그래? 그게 참 그렇더라고. 내 형제랑은 다르게 마냥 편한 관계도 아닌데다가 또 그동안은 나 혼자만 짝이 없이 있었잖아. 그런 자리에 동생들이 다 부인들하고 같이 오는데 걔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 입장에서는 그 안에 어울리기가 좀 민망스럽기도 하더라고. 하긴 동생들 다 결혼해서 부인이며 자식이며 있는데 자기 혼자 가려고 하면 불편하긴 했겠다. 불편만 했겠어? 그럴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은근슬쩍 너도 얼른 장가라 가라고 어찌나 압박을 하시던지. 자기가 진짜 나 구제해주는 거라니까. 그래, 고맙지? 그러니까 결혼하면 나한테 잘해야 된다. 그렇게 남편과 너스레를 떨면서도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에 기분이 좋아진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애들 낳고 체력이 못 버텨줘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결혼하고 아이들 낳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고도 일한다고 바빠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그렇게 자주 들리지는 못했어요. 동서들도 일하는 사람도 있고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아이들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 각자 사는 게 바빴죠. 그래서 결혼 초반에는 생각보다 시댁 식구들과 교류할 일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예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니 한 번씩 시댁에 들릴 때마다 동서들도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봐도 그 셋은 참 똘똘 뭉쳐서 사이가 좋더라고요. 셋이 있으면 워낙 분위기가 시끌벅적해서 그 사이에 끼어있으면 혼자 뚝 떨어진 듯한 소외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아무래도 그 셋 사이에 지금껏 쌓인 일들이 훨씬 많다 보니 정신적인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게다가 공교롭게도 그 셋이 모두 강남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저들 사이에 공감대가 많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같이 지낸 시간이 다른데 그건 역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쁜 회사 일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저 셋 사이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지금보다는 동서들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자리라도 자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던 건 동서들과 시어머니의 관계였습니다. 아무래도 셋 중에서는 둘째 동서가 말도 제일 많은 편이었고 발언권도 세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산 시간이 기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아까 남편 형제들 설명할 때 둘째, 셋째 도련님이랑은 나이 터울이 좀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과 막내 도련님 나이 차이가 10살이 넘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둘째 동서가 셋째, 넷째 동서보다는 나이가 훨씬 있는 편이었죠. 그러다 보니 둘째 동서가 이야기를 하면 셋째, 넷째 동서가 맞장구 치는 형국이었습니다. 반면 저희 시어머니는 말수가 그리 많으신 편이 아니세요. 그렇다고 며느리 휘어잡을 만큼 성격이 강하신 분도 아니시기에 그저 며느리들 까르르 웃으며 이야기하는 옆에 앉아 며느리들 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계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성격 차이인가 싶었는데 몇 번 이런 자리를 겪어보니 오히려 시어머니 쪽에서 동서들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야 둘째 동서랑 나이 차이가 그리 많이 나는 편이 아니다 보니 그들 하는 얘기에 크게 무리 없이 끼어들 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동서들 하는 얘기에 쉽게 끼어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동서들, 이번에 샤넬 신상품 나온 거 봤어? 나 거기 컬러감이 쨍해서 진짜 마음에 들더라. 형님도 그러셨어요? 저도요. 아, 돈만 있으면 그거 눈치도 안 보고 한 장씩 다 쟁이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 척척 사는 여자들 보면 진짜 부러워 죽겠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는데 그건 시어머니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고가의 브랜드였죠. 나이대도 그렇지만 평소 검소하신 시어머니 성정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만 보면 동서들하고 이야기할 때 끊임없이 주제는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건 다 저희 나이 또래 여자들의 취향이나 유행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나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 나누기에는 무리가 있는 소재들이었죠. 그걸 한번 눈치채고 나니 동서들하고 이야기할 때 시어머니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보통 대화를 할 때는 대화 상대를 고려해서 이야기 주제를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일단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대화는 서로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즐거운 법이지 않습니까? 물론 관심사가 맞는 세 사람이 모여있으니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매번 시어머니를 너무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제가 딱히 동서들을 말린다거나 다른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거 가지고 제가 정색하고 뭐라고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끼어드는 걸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를 노릇이고요. 또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는데 미숙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찜찜한 마음이 남아있음에도 그럴 때마다 괜히 시어머니께 말 한마디 붙이며 웃는 걸로 상황을 무마하곤 했습니다. 그러고는 뭐 저도 사는 거 바빠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쉽게 잊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워낙 나이가 차서 결혼한 저희 부부였기 때문에 가장 급한 게 아이 문제였어요. 더 늦으면 임신이 힘들겠다는 조급함도 있었기에 아이 갖는 걸 서두르다 보니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솔직히 금세 아이가 생길이라고 기대하진 않았는데 정말 천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도 아이 가는 문제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말끔히 상쇄시켜주는 축복받은 임신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역시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얼마나 바라고 바라셨던 손자 소식이셨겠습니까? 나이 40이 다 되어 자연 임신이라니 남편 역시 제게 부담을 줄까봐 티를 못 내고 있다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로 저를 얼싸안았을 때는 저도 터져나오는 기쁨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만 찾아와 주어도 감지덕지인 걸 뜻밖의 쌍둥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기쁜 만큼 걱정도 앞섰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 쌍둥이 낳아서 키울 생각을 하니 솔직히 겁도 좀 나더라고요. 거기다 임신 초기에 한번 유산 위기를 겪은 후로는 저나 남편이나 사색이 되어 주변 모든 걸 경계할 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지기도 했고요. 가급적 오래 다니고 싶었던 직장을 정리하게 된 건 역시 저와 제 아이들 모두를 고려해 내린 판단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부부에게 항상 마음을 써주시는 양가 부모님 덕분에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두 분 모두의 극진한 돌봄을 받으며 임신 기간을 잘 보낼 수 있었어요. 저희 엄마야 친정엄마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솔직히 시어머니까지 그렇게 자주 오셔서 저 병원 가는 것도 도와주시고 살림도 돌봐주셨을 때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은 적으셔도 참 정이 많으신 시어머니셨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저희 먹을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네가 우리 손자들 둘이나 가져서 이 고생을 하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해주면 안 될 말이지.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임신했을 땐 원래 먹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 다 떼쓰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는 가뜩이나 호르몬 때문에 널뛰는 감정이 울컥해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첫 만남 때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호감은 있었지만 임신해서 제 자식을 낳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어머니께는 제대로 정을 붙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양가 부모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애들이 아들, 딸 쌍둥이거든요. 두 녀석 모두 어찌나 성격이 활달한지 아직 제 몸 가누지도 못하는 시기에도 어찌나 발버둥거리며 자잘한 사고를 치는지 정말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제 새끼인데도 정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늦은 나이에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하디 귀한 아이들이었습니다만 그거랑 또 제 체력은 별개더라고요. 뒤늦게 쌍둥이 엄마가 되어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게 지원 사격을 해주신 분들이 바로 저희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셨습니다. 남편도 어떻게든 제 수고를 덜어보겠다고 퇴근 후에나 휴일에나 육아에 열을 올렸으나 초보 엄마 아빠의 미숙함은 남편이라고 예외가 아니었죠. 거기다가 제가 쌍둥이를 가지면서 다니던 회사를 정리해야 했기에 그만큼 남편에게 경제적 부담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 직급과 벌이 생각하면 아주 빠듯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둘이서 같이 벌던 것과 같을 수 있겠어요. 남편이 야근에 특근에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 사람 역시 가장의 무게를 감당하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집에 돌아왔을 때는 휴식 시간을 갖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초보 엄마인 제 주제에 기운이 뻗치는 두 녀석들을 혼자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 사정 뻔히 아시는 두 어머니들께서 손수 팔을 걷어붙여 주신 거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도 쉬셔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우리 강희산이 돌봐주신다고 쉬시지도 못하고. 아니야. 요즘 요 녀석들 보는 재미로 사는데 무슨. 너나 애들이나 어디 상한 데 없이 건강하게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 만면에 미소가 가득하신 시어머니 얼굴을 보며 그분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야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예뻐해 주시니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이렇게 시댁과의 왕래도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아이들을 보러 와주실 때가 대부분이었으나 저도 가끔씩은 아이들 데리고 시댁으로 가기도 했어요. 물론 애를 둘이나 챙겨들고 시댁까지 가는 여정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으나 매일같이 아이 봐주시러 왕래하시는 시어머니 노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있을 때는 간간히 동서들도 찾아와서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강희산이 왔네. 어떻게 볼 때마다 크는 것 같아요 형님. 애들 크는 게 정말 하루가 다르다. 그쵸? 저도 우리 애 이맘때쯤에 어머님이 자주 봐주셨는데 강희산이 보니까 그때 생각이 또 나네. 그러게요. 어머님 요새 강희산이 보신다고 집에도 자주 안 계시고 저희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서운해요 어머님. 둘째, 셋째 동서하는 말에 시어머니가 당황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새 거의 저희 집에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 다른 손자들 볼 시간이 부족했구나. 그때서야 저도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동서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동서. 내가 이 나이 먹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아무래도 갑자기 애가 둘이나 생기니 어머님께서 걱정이 많이 되셨던 모양이야. 내가 얼른 적응해서 어머님 쉬시게도 해드리고 다른 손자 재롱 보실 시간도 내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하는데 미안하네. 아니에요 형님. 형님 들으시라고 한 말 아니었어요. 제 사과에 오히려 당황하는 동서들이었습니다. 그대로 이걸로 난처해하시는 시어머니 입장을 잘 넘긴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사과하지 말란 법도 없고 저는 그런 거 별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동서들 다 가고 나서 시어머니께서 미안한 기색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아가, 내가 처신을 제대로 못해서 네가 안 해도 될 사과까지 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저희 아기들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 거야 우리 식구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요. 어머님이 다른 손자들 만나실 여유 없었다면 그건 제 책임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님. 여전히 제게 미안한 기색이신 시어머니를 보며 그때까지 별 말씀 없으셨던 시아버지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다고 하는데 당신이 자꾸 그러는 것도 큰애 불편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셋째 넷째야 뭐 진짜 손주놈들 당신 보고 싶어 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어? 자기들 애 좀 맡기고 편하게 나다니고 싶은데 요새 그러질 못하니 심술나서 그러는 거지. 당신도 참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내가 뭐 없는 소리 했나? 그네도 제 동서들이 어떤 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당황할 일 없지. 제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시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아버님 왜요? 동서들이랑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내 발등에 침 뱉는 소리 같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면 그것들 하는 짓이 은근히 괘씸한 데가 있어.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은근히 네 시어머니 따돌리려 드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앞으로는 살살 어머니 하면서 저들 필요할 때 아니면 전화 한 통을 안 한다니까. 아이, 여보, 그런 거 아니라도 그러네. 다급하게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말씀을 만류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뉘앙스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서 여간 쌓인 게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둘째, 그게 제일 문제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 친정 어렵다고 돈 해달라는 걸 그때는 우리도 사정이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한 이후로는 한동안 우리 집에 발걸음도 안 했었어. 그나마 나야 그런 꼴 가만히 두고 보는 성격 아니니 내 눈치는 좀 봐도 네 시어머니야 너도 알다시피 사람이 그렇게 말랑하지 않냐. 거기다 셋째 넷째 한꺼번에 우리 집 식구 된 후로는 그것들한테도 못된 것만 가르쳐서는 제 시어머니를 아주 만만하게 대하질 않나. 그걸 그대로 배우면 뭐 셋째 넷째도 뭐 잘한 건 없다마는 그래도 이 사람이 둘째 내 애 첫애 나왔을 때는 제 친정부모 대신 거의 손자녀서 키워주다시피 했는데. 시아버지께 사정을 듣고 보니 둘째 동서 쪽 친정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편인 것 같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돈 사고를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손자도 거의 저희 시어머니 쪽에서 다 봐주다시피 하셨던 걸 보면 외손자에게 그리 애정이 있는 편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동서들과 시어머니 사이가 왠지 모르게 조금 서먹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런 비화가 있는 줄은 또 몰랐어요. 물론 이건 시아버지 입장에서 들은 이야기니 완전히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할 일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솔직히 동서들이 좀 너무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자식 낳아서 부모님들 도움 받아가며 키워보니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죄송스러울 수가 없던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해주셨다는데 친정일 안 돌봐줬다고 사람을 이렇게 소외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들어보니 시부모님이 일부러 도와주는 걸 거절한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사정까지 알고 보니 매번 자식들과 며느리가 필요로 할 때마다 고생하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비록 저 역시 시어머니 도움받아 아이들 키우고 있는 입장이니 동서들을 마냥 나무랄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지만 그래도 나라도 시어머니께 더 마음을 써드리자고 다짐하게 되었죠. 눈꽃 뜰 새 없이 정신없던 쌍둥이 육아도 녀석들을 간신히 어린이집 보낼 수 있는 나이가 되자 조금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지만 늘 저희 집 왔다 갔다 하시며 아이들 봐주시느라 고생하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고생도 좀 덜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항상 저나 저희 아이들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자식이 돼서 부모님 이렇게 고생시켜서는 안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여유 시간에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보시면서 여행도 좀 하시고요. 아유, 내 새끼들 내가 보고 싶어서 봤는데 고생은 무슨. 그리고 애들 봐준다는 핑계로 너한테 온갖 좋은 거며 용돈이며 잔뜩 받아놨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말 듣기 참 민망하다 얘. 어머님,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럼 그 고생을 하시는데 어머님이 지금까지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은 그것도 부족해서 죄송스러운걸요? 무슨 소리야. 내 손주 봐주고 이런 거 받아본 적 나한텐 너밖에 없는걸? 어머님 말씀에 제가 되레 놀랐습니다. 둘째 동서 아이들은 물론이거니와 셋째, 넷째 동서도 손을 빌려주셨던 어머니셨어요. 그럼 그때까지 동서들은 어머니께 아무것도 해줬다는 게 없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가뜩이나 동서들이 좀 너무했다 싶었던 차에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동서들이 그렇게 대가 없이 뭔가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하셔야 돼요. 아셨죠? 응, 이제 그럴 일도 없어. 너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는 연락도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씁쓸해 보여 더 속이 상하더라고요. 지금껏 지켜본 바로는 저희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시집살이 핑계로 기피할 만한 분은 절대 아니셨으니까요. 저도 며느리 입장이 아닙니까? 저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마음을 써주시는 분이 동서들 처음 시집왔을 때라고 안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불편한 시어머니 취급하며 등한시하는 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며느리들 눈치를 보면 봤지 먼저 며느리들 눈치 보게 만들 일을 만드실 분은 절대 아니신데 이런 대접은 야박해도 너무 야박하다 싶었습니다. 동서들에게 며느리만 모여있는 단톡방에 초대받았을 때도 그랬어요. 이것도 결혼하고 바로 초대받은 건 아니었고 아이들 낳고 난 후에야 들어가게 된 거죠.
솔직히 동서들끼리 신난다며 하는 이야기 대부분은 제 관심사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생각해서 초대해 준 건데 간간히 맞장구 정도는 쳐주었습니다. 동서들이 우스갯소리의 대상으로 삼는 여러 가지 소재 중 시어머니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시댁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면 더 떨어져 있을수록 팔자 좋은 여자래요. 운빨 제일 센 여자는 아예 시댁에 없는 여자고? 이걸 우스갯소리로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기가 찼습니다. 시댁과의 거리가 며느리 행복을 운운하기에는 동서 셋 모두 자기 필요할 때가 아니면 시댁에 딱히 들르지도 않는 편이었으니까요. 그나마 시어머니께 호의적으로 보이는 제가 있는 데서 이 정도의 농담을 할 정도면 분명 저 없이 따로 파놓은 세 사람만의 단톡방에는 더한 얘기가 오가고 있겠구나 하는 걸 짐작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아했던 건 둘째 동서야 자기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시부모님에게 사감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둘째 동서 따라 쪼르르 똑같이 행동하는 셋째, 넷째 동서들이었죠. 저희보다 어리다곤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30이 넘은 성인인데 어쩜 저리 사리분별을 못하나 싶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런 일이 터졌으니 제가 더는 그들 편을 들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기 시작하면서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 손을 빌리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돌아오고 난 후에는 여전히 육아 지옥이 열렸지만 그래도 저도 엄마라고 어느 정도 요령이 붙은 건지 어떻게든 남편과 씨름하며 두 녀석들 제 힘으로 키워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도와주겠다며 자처하셨지만 지금껏 받은 도움만 해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고생하실까봐 저희 집에 잘 오지도 못하게 하시게 하고 대신 밖에서 따로 약속을 잡아 시어머니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에 잘 못 가시는 예쁜 카페 같은 곳에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며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제게도 귀한 휴식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큰애 니 덕에 내가 팔자에도 없는 호강을 다해본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아니면 누구랑 이런 데 와서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숨 돌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오래 같이 놀아주셔야 돼요. 며칠에 한 번꼴로 저와 함께 보내는 티타임을 즐겁게 여겨주시는 시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티타임까지 취소하고 시부모님께서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 무슨 일이 생겼나 불안한 마음이었죠. 네 어머니가 췌장암이란다. 더할 나위 없이 낯빛이 거뭇해진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씀에 한동안 사고가 정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면서도 그 옆에서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을 짓고 계신 시어머니를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번 건강검진 때만 하더라도 깨끗하게 나왔었는데 갑자기 암이라뇨. 다른 것도 아니고 췌장암이라니. 제가 암에 대해 대단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것에 비해 췌장암이 얼마나 위험한 암인지 정도는 주변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정정하신 어머님인데 그런 무서운 병이라니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 그만 몸이 벌벌 떨렸어요. 어머님, 우리 다른 병원에 가봐요. 저번에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 갔다 오셨다는 말씀 없으셨잖아요.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벌써 울먹이며 하는 제 말에 시어머니 눈가도 촉촉해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하시는 말씀은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너무 그럴 것 없어. 우리 나이 되면 여기저기 고장도 나고 그러면서 사는 거야. 어미 아프다고 너희들 놀라게 할까 싶어 일찍 얘기를 못 꺼냈다. 미안해 아가. 항상 시어머니의 손만 빌리고 아직 효도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봤는데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췌장암 발병 소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은 곧 모든 시댁 가족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새 도련님들 역시 충격에 휩싸였어요. 집안 분위기야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암이라고 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판에 하필이면 췌장암이라는 소식에 다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루라도 치료를 늦출 수 없었기에 바쁘게 병원 일정이 처리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출근하는 남편을 대신해 거의 시부모님과 붙어 지내다시피 했어요. 병실에 입원한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정말 투병 생활이 시작됐구나 하는 실감이 들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물 좀 떠올게요. 차마 시어머니 앞에서 올 수가 없어 간신히 병실 밖을 나와 계단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카톡 소리에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화면에 뜬 알람을 보고는 그만 눈물이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여러 번 카톡의 내용은 정말이지 가관이었습니다. 아싸, 저 양반 드디어 황천길 가는구나. 그건 동서들과의 단톡방에 올라온 둘째 동서의 카톡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셋째, 넷째 동서가 답했어요. 그러게요, 형님. 기다렸다는 듯 올라오는 신이 난 동서들 카톡에 그만 눈알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얼마 전 어머니 아프시다고 온 식구들 모였을 때는 그나마 사람 행세라도 하더니 뒤에선 이딴 짓들을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걸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건 아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길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캡처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싫어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악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저들도 자식 키운다는 것들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던데 어떻게 그걸 반길 수가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건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시아버지께 캡처한 단톡방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그네 너 지금 집으로 좀 와줘야겠다. 곧장 걸려온 전화에 시아버지 목소리는 서늘했습니다. 제 기분이 이런데 그걸 보고 시아버지 심정이 어떠셨겠어요. 병실에 시어머니께서 잠드신 걸 확인하고는 불이 나게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아버지께 연락드린 지 이제 1시간 남짓 되었는데 새 동서 내외와 남편까지 모두 시댁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다들 영문을 모르는 표정인 걸 보니 아직 시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수군거리는 동서들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였어요. 벌컥 안방문을 열고 나오신 시아버지께서 새 동서 내외를 보며 쩌렁쩌렁 소리를 치셨어요. 앞으로 우리 집 며느리는 큰애 하나뿐이라는 말 하려고 불렀다. 니놈들이 니 처들이랑 갈라서지 않는다면 자식은 영찬이 하나 있다고 여기며 살 테니 그리들 알아라. 벼락같은 시아버지 선언에 다들 말문이 막혔습니다. 쉽사리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고 있던 차에 남편이 제 부친께 물었어요.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신 건데요? 네,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갑자기 이 사람이랑 갈라서라뇨. 그건 네 처가 더 잘 알겠지. 그러고는 당신 휴대폰을 소파에 집어던지셨습니다. 후다닥 그걸 잡아든 둘째 동서 얼굴에서 서서히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보면서도 설마 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들 셋이 있는 단톡방에 올린다는 걸 착각해서 저까지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게 맞았던 모양입니다. 저 없는 데서 시어머니께 더한 말을 하며 낄낄거릴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인간 이하의 행실을 하며 지냈다니 일부러 저것들과 가깝게 지내보겠다고 노력한 시간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어요. 이 일의 제보자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챈 둘째 동서가 제게 뻔뻔하게도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오간 얘기를 가지고 이걸 쏠랑 아버님께 일러바쳐요? 사람이 치사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지. 그 입 닥치지 못해? 내 둘째, 네가 일찌감치 글러먹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인간이 바닥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렇게 네 시애미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온 가족이 저 사람 병 걸려서 알아 누운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고 있는데 거기다다 대고 사람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 이 금수만도 못한 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둘째 동서에게 쏟아내는 시아버지를 보며 둘째 도련님이 둘째 동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탁 빼앗았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둘째 도련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이따위 말을 해놓고 그래놓고도 형수님이랑 내 아버지한테 대들고 있어? 이 정신 나간 여자가... 그러더니 분노를 참지 못한 둘째 도련님이 둘째 동서 뺨을 철썩 내리쳤습니다. 불시에 뺨을 얻어맞은 둘째 동서가 바닥에 널브러지고 그걸 보는 셋째, 넷째 동서들이 경악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희 새 인간들이 네 어머니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릴 때 그때 버릇을 제대로 잡았어야 했어. 나 니들 같은 것들을 내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한다. 내 마누라 잘못됐다는 소식에 쌍수 들어 반기는 그런 개 돼지만도 못한 것들을 어떻게 자식이라고 끌어안고 살 수가 있겠어? 너희 새 놈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저런 것들한테 내 유산 단 한 푼도 가는 꼴 못 본다.
저것들이랑 살맛대고 정같이 살아야겠으며 나랑 네 어미랑은 완전히 영 끊는 줄 알아라. 아버님 잘못했어요. 저희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진짜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저희는 그냥 형님 하시는 말씀에 맞장구 친 거예요. 손이동서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들이 미쳤나? 지들이 더 신나서 나불댈 땐 언제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어? 아니, 솔직히 형님이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어떻게 이런 일까지 생기냐고요. 형님 때문에 이게 다 무슨 꼴이에요. 야, 너 말 다 했어? 야, 너 이거 안 놔? 이혼의 유산 문제까지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후폭풍에 동서 셋도 어지간히 정신이 나간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남 탓을 해가며 싸우다 못해 셋이 엉겨 머리끄댕이를 쥐어잡고 흔들어 제끼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이 자리에 시어머니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제 마누라 추한 꼴을 더는 못 보겠는지 셋째 도련님과 넷째 도련님도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당장 그만두지 못해? 뭘 잘했다고 지금 아버지 앞에서 이 추태를 부리고 있어? 당신 당장 나와. 감히 이따위 짓거리를 벌여놓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장 못 나와? 그러게 각자가 각자의 처지를 끌고 나가고 시댁에는 여전히 분기탱천하신 시아버지와 저희 네에만 남았습니다. 한바탕 난리가 나고 난 뒤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그만 시아버지께서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아버지, 아버님 괜찮으세요? 내가 자식 농사를 아주 허투루 지었구나. 어떻게 저런 악기들이 집안에 셋이나 들어올 수가 있어. 당신 가슴을 치시며 참았던 울음을 쏟아내시는 시아버지셨어요. 무뚝뚝한 분이시긴 했지만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만큼은 의심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췌장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는 것만 해도 버티기 어려우실 텐데 이런 폐륜이라뇨. 그렇게 남편과 셋이서 얼싸안고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까지 겹쳐서 온몸에 물이 마르도록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 둘째 도련님은 둘째 동서와 이혼을 했습니다. 솔직히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 엄마 죽을 병 걸렸다고 쾌재를 부르는 여자하고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라도 못하겠어요. 소름 끼쳐서 단 하루라도 그 얼굴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밖에 새어나갔다가는 그저 소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둘 사이에 아이가 있어 그런지 어떻게 말을 맞췄는진 몰라도 조용히 이혼하는 대신 시조카들 양육권이며 위자료 재산 분할까지 모두 둘째 도련님 원하는 대로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셋째와 넷째 도련님은 그 이후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셋째 도련님과 넷째 도련님의 충격도 적지 않으니 조만간 그 둘도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나 이 충격적인 일이 시어머니 병세를 악화하게 할까봐 저희끼리 쉬쉬했는데 그분도 눈치가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집에 무언가 일이 생겼다는 걸 모르실 수 없으셨겠죠. 차마 있는 그대로는 참담해서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지는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정도로 정리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신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 결국 그렇게 됐구나. 그 짧은 말이 전부였으나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들어있는지 모를 수 없었어요. 그런 만큼 그분 곁에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 저나 남편이나 시아버지 모두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 저희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지금까지 용감하게 암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루는 좀 나빴다가 다음 날에는 조금 괜찮아지시기도 하며 이젠 이런 생활도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 그저 하루라도 더 저희 곁에 오래 머물러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엔 그때 제가 한 행동이 옳았던 것 같으신가요? 저는 그날 그 대화 내용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린 걸 후회하지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건 시부모님 역시 다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